사실은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이 정부 문헌에 나온 게 2017년부터죠. 2017년에 나오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참여하고 계시는 농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말 자체가 몇 년 안 됐습니다. 말 자체가 몇 년 안 돼서 아직도 제가 일하는 연구원에서 저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도대체 사회적 농업이 뭐냐. 거기다 요새 이제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죠. 그쪽에 보조사업도 있고 시범사업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 농업하고 치유농업이 뭐가 다르고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고 저도 헷갈리는데 농촌에 계신 분은 이게 왜 이렇게 말이 어렵나 이게 굉장히 헷갈릴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농업이 뭔가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는 왠지 모르겠는데 연구하는 박사들이 우리나라에 몇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이게 벌써 한 5년, 4년, 5년 됐는데도 이게 돈이 안 돼서 그런지 연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구하는 박사들 별로 없다고 해서 제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건 아니고요. 계속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발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마 외람되지만 남들보다는 제가 많이 좀 들여다본 편이고 공부한 편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농업은 이런 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꼭 100%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농민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농업법인이나 마을의 단체들이거나 뭐 농가분들이실 텐데 그래서 3년 이제 4년 차죠. 제일 오래됐으면 4년 차고 한번 올해부터 사업을 처음 하셔야 되는 곳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갑자기 많이 뽑혀가지고 지난 3년 동안 뽑았는데 똑같은 숫자를 그렇게 많이 뽑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몇 대 몇의 경쟁률이었는지 모르시죠? 올해 30군데 선정했는데 100군데가 신청했었어요. 서류를. 저 현장 다니는 심사에는 제가 참여를 안 했는데 서류 심사에는 참여를 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100군데 서류 다 읽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그랬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다 계시니까 4년차까지 가 계시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4년차 저 한석주 선생님이나 이런 분 저기 보험에서 오신 우리 선배님 김지강 선배님이나 이런 분은 예전에 저한테 들은 얘기 또 들으실 거예요. 네, 양해 좀 해주시고 처음 듣는 얘기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진전된 얘기는 강의 후반부에 제가 아마 1시간 10분 내지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를 받은 것 같은데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사실 개념은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고요. 사회적 농업이다 그러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농업이면 농업이다 앞에다 왜 또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헷갈리게 하냐고 그러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보통 농사 짓고 사는 거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니까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게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오해도 많이 있고요. 어디 가서 심지어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사회적 농업, 사회적 경제 이런 거 연구한다니까 지금 퇴직하셨지만 나이 많은 박사님 오해를 하셔가지고 왜 사회주의 경제를 연구하냐고 국제경보기관에서 그래서 제가 아니 사회주의하고 사회는 다른 거 아니냐고 그렇게 싫으면 사회자가 싫으면 신문에 사회면 다 폐지시키고 초등학교 과목에서 사회 과목 없애버리고 대학의 사회학과도 없애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은 사회가 뭔지만 알면 사회적 농업이 뭔지는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살면 우리가 다 사회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건 사회가 아니죠. 저는 뭐 집에 TV를 안 들여놔가지고 TV 안 본 지
한 20, 30년 됐는데 요새 가끔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밥 먹다가 TV 켜놓은 거 이렇게 보면 그 뭐더라?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자주 만납니다. 거기 보면 어떤 분은 진짜 산속에서 혼자 사시더라고요. 산속에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고민이 뭘 해먹을까, 밥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게 고민이시던데 그 경우는 사회가 아니에요. 2명 이상 모여 있어서 관계를 맺어야 사회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관계가 꼭 사회학에서 사회라고 할 때 그 관계는 꼭 친한 사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관계여도 사회학에서는 다 사회라고 합니다. 어쨌든 관계가 있으면 사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족도 사회죠. 가족도 사회고 대한민국도 사회입니다. 한 나라도 사회고 아주 작게 한 가족도 사회고 시골에 가면 미단위 마을이 사회죠. 여러 명이 같이 뭔가를 주고받고 주먹질을 주고받든 아무튼 뭐 좋은 일로 주고받든 나쁜 일로 주고받든 관계를 맺는 다 사회인데 우리가 특히 사회적 농업이라고 할 때는 나쁜 일로 주고받는 그런 의미는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로 주고받는 의미에서 사회라는 말을 쓰는데 왜 농업에 이 말을 왜 붙였느냐.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어느 순간 그 한국 사회가 팍팍 갑자기 바뀐 건 아닌데 어느 순간 한 20년 이렇게 보니까 특히 시골에 가도 그렇고 도시는 더 하고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것만을 미덕으로 삼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걸 들어보셨죠. 약사는 약만 지으면 돼요. 의사는 환자 치료만 하면 되고 그러면은 농사는 농민이 농민은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의사는 초상 났을 때 장의업만 하면 되는 거고 장례식장 직원은 그 상 치르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다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근데 한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 20년 전, 30년 전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는 뭐 장례식장 같은 것도 별로 없었고 병원 영화제도 없었고 그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집에서 초상을 치렀잖아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젊으신 분 중에 상여가 뭔지 모르는 분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가가지고 상여가 뭔지 상여 얘기를 한참 하는데 표정이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상여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 잔뜩 앉아 계십니다. 대충 다 아시는 걸로 알고 30년 전에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요새야 뭐 병원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에 빈소를 놔두고 거기서 문상도 받고 다 하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는 게 흔했잖아요. 그러면 장례 치른다고 하면 그 초상난 집이야 자기 손님 받고 빈소를 지키고 있어야 되지만 문상객들 밥 해주는 문상객들 식사를 대접하는 건 누가 했습니까? 동네 부녀회나 아주머니들 다 했어요. 저 집에 초상 나면 우리가 다 와서 해주고 우리 중에 누가 또 몇 년째 초상이 나면 동네 사람들 와서 해주고 다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거죠. 동네에서 이렇게 어울려 산 겁니다. 상부상조 하고 그 장례식 장례업이 업종이 아닌데도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필요한 걸 다 동네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일만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다른 걸 하면 혼나죠. 사회적 농업이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농민이 농사만 지으면 되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데 농사 지으면서 다른 걸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리고 또는 심지어 어떤 분은 왜 농사만 지으면 되지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농사만 지으면 되는데 왜 이런 걸 뭔진 모르겠지만 농사 지으면서 뭔가 딴 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든지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 산속에 사시는 분이 아닌 이상에는 거의 99%는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필요한 것들을 남한테 얻어야 됩니다.
어릴 때 뭐 깐난애기가 어떻게 살아요? 다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사는 거고, 나이가 들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다 필요한 걸 남한테 얻게 돼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딱 세 가지예요. 어디서 필요한 걸 얻느냐?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얻는 게 어디냐? 첫째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공동체는 보통 가족, 친척, 마을입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마을은 빼고, 도시는 저는 마을이 없다고 보니까요. 아직 시골은 그래도 마을 인심이 있어서 필요한 것, 뭐 농사 짓다 농기계 필요하면 옆집에서 빌리고, 모종이라도 빌리고, 뭐 밥도 얻어먹기도 하고, 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통적으로는 가족이나 마을에서 다 했어요. 그러다가, 근데 거기서 가족이나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내가 필요한 걸 못 해줄 때 어떻게 합니까? 돈 들고 장에 가서 가게 가서 사죠. 필요한 걸 공동체로부터 얻거나 시장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시장은 가게일 수도 있고 오일장일 수도 있고 돈 주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에서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시장, 국가 이 세 군데가 한국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얻는 곳이에요. 전통적으로. 근데 예전에는 나라에서 해주는 것보다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마을이나 가족들이 해주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면 가족이 없어요. 어르신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고 마을도 몇 명 안 남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마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 직업상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한 번은 어느 동네 경로당에 갔더니 어르신이 편찮으셔서 아예 못 나오는 분 빼고 경로당에 나와 있는 분이 세 분밖에 안 돼요. 세 분, 한 리에. 젊은이는 아예 없고 뭐 그러니 그런 동네에서 마을에서 뭘 해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을에서 필요한 걸 못 해주면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대개 돈이 없거나 돈이 있어도 뭐 사러 가려면 너무 멀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승용차 타고 오셨죠. 이게 걱정 없으신 건데 주변에 동네 한번 보십시오. 어르신들 운전면허가 없거나 차도 없고 운전이 안 되시는 분들, 자 어디 무슨 면단위 변두리 마을에 사는 분들, 예전엔 주민등록등본 뭐 때문에 하나 떼려면 이장님한테 부탁을 하면 이장님이 읍내 나가는 길에 떼다줬는데 요즘 그것도 안 된다면서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근데 버스는 아침에 한 번 들어오고 저녁에 한 번 들어오니 등본 하나 떼려고 어르신이 아침에 버스 타고 나가서 한 대여섯 시간 있다가 버스 타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구가 아주 적은 동네 가면 면사무소 옆에 보통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는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거 없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가게가 없어요. 그러면 고등어 한 마리 사려면 이건 뭐 저 군청 소재지 읍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차도 없는 양반이 어떻게 살라고? 시장에 접근이 안 돼요. 그렇다고 군수더러 농림부 장관더러 우리 마을 가족 코앞에다가 고등어 파는 가게를 차려달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공무원들과. 이게 지금 농촌의 심각한 현실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거동이 가능하고 차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물건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챙겨주기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농촌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노인들, 혼자 사시는 노인들 1년에 저 수십 번을 시골을 다니는데 항상 궁금한 게 읍은 나아요. 읍은 거의 도시니까. 우리나라 면이 한 1200개 조금 넘는데 평균 인구가 4000명이고 중간쯤 가는 면이 한 3000명입니다. 내가 면을 살고 있는데 우리 면 인구가 3000명이다 그러면 중간을 가는 동네 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면 인구가 한 2000명 이렇게 내려가면 끔찍합니다. 그런 데는 하나도 마트도 없고 그 다음에 뭐 3000명, 4000명 돼도 면사무소 소재지에 세탁소 같은 건 없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세탁소가 생길 리가 없는데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1년에 이불 빨래를 한 번은 할까? 저 한식 그게 궁금해요. 아니 1년에 한 번은 이불을 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보면 시골 주택이 집에서 그 80 다 되는 양반이 혼자 이불을 빨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고, 이불 들고 가서 어디가 세탁소라도 있으면 해줄 텐데 그게 안 되고, 이런 얘기 하면 누가 저쪽에 손 들고 얘기해요. 그 이불 빨래 해주는 차가 돌아다니던데. 그죠? 있습니다. 그 해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 쪽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해진 사람만 해줘요. 정해진 사람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만 해줘요. 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쪽에 뭐 돼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충분치가 않은 거죠. 이런 거부터요. 이불을 빨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게 시골 현실이에요. 노인들. 그래도 이불 빨래 못하는 건 나은 거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마을에 가는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몇 달 동안. 낮에 경로당을 나와야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 무지 많았을 건데, 이 양반들 밥을 어떻게 드셨을까? 이런 거예요, 지금. 가족이나 마을에서 못 챙겨주고, 돈 주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나라에서도 못 해주고.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그러거나 말거나, 의사는 환자만 보면 되고, 약사는 약만 지으면 되고, 농민은 농사만 지면 되니까 난 모르겠다, 난 농사만 짓겠다, 이러고 살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고 살 수가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농민이지만 농사 지으면서, 그렇다고 농민들처럼 무슨 사회복지사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본업인 농사를 잘 해야죠. 농사 지으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뭐가 됐든 주변에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 농업 활동하고 관련된 걸로, 어려운 거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드니까 농사하고 관련된 걸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런 관계를 맺고 살자. 이게 사회적 농업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사회라는 건 관계고, 인간관계고, 농민이 농사 지으면서 자기 농사일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마을을 조금 더 예전처럼 상부상조하는 마을로 좀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되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장애인, 이주민,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유럽에는 뭐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올라온 외국에서 온 난민들, 그 다음에 소수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교도소에 있다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마약이나 약물 중독이었다가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이제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 다 누군가 돌봐줘야 되고 뭔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거는 군청에 사회복지과 가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한 동네 사는 농민들이 내가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기겠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농업입니다. 간단합니다. 뭘 어떻게 챙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어떻게 챙기냐, 뭘 도와주냐.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말고, 가가지고 저 사람은 본인이 농사일을 좀 하고 싶어 하고 좀 잘 가르치면 농사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풀싹을 줄 만큼, 내 농사가 너무 작으면 풀싹도 못 주죠. 일정도 못 주는데 풀싹은 좀 가끔 줄 만큼 어느 정도 된다. 그럼 저 사람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일자리를 주는 거죠. 돈을 벌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케어라고 그러는데 돌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시골에 가면 다 가장 기본적인 돌봄이 가사생활과 관련된 거죠. 요양보호사 분들이 어르신들 집에 오잖아요. 와서 뭐 반찬 좀 해놓고 집 좀 청소하고 냉장고 좀 청소해놓고 밥도 해놓고 가시고 이러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돌봐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살짝 온 어르신들, 장애인, 그 다음에 아이들, 애들도 누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농민이 농장에서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사를 가르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새 귀농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시골 출신도 아니고 서울에서 살다가 새카맣게 젊은 청년이 시골로 내려오면, 30살 내려오면
상여가 뭔지 모르고 30년 만에 홈이라는 걸 실물로 처음 봅니다. 홈이 나 이런 걸 처음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홍성 어느 동네에 있다가 애들이 그 동네 농사 배우겠다고 온 20대 30대 애들 몇 명 있는데 동네 풀 깎는 날이었어요. 다 모여서 예초기로 깎는데 몇 명은 낫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낫이 이거 뭐 날이 너무 무뎌가지고 이거 쇳덩이지 벼지지가 않길래 그러니까 낫을 좀 갈아봤다 낫을. 그러니까 니네 저기 뭐 쓸 테니까 이장님 집이나 어디 가서 숫돌을 좀 갖고 오면 내가 갈아줄게. 그랬더니 저쪽에 계신 분 숫돌이 뭔지 아세요? 이 청년들이 숫돌이 뭔지 몰라. 이런 친구들이 시골에 와서 기특하긴 합니다. 농사 배우겠다고 시골에 살겠다고 사람도 없는데 좋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붙들고 앉아서 농사 가르치고 시골에서 살려면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도 있죠. 이런 걸 하자는 게 사회적 농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끌어안는 농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제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나 마을에서도 못해주고 필요한 게 있는데, 일자리든 돌봄이든 뭐 교육이든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좀 필요한 게 있는데 가족이나 마을에서도 못해주고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나라에서도 잘 안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특히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배제됐다고 합니다. 뚝 떨어져 있는 거죠. 남들하고 좀 다른 거죠. 이런 사람들을 농민들이 오해하시지 마셔야 될 게, 농사 작폐하고 농사 때려치고 그런 사람들만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 내 농사는 지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 농사 지으면 살 수 있는 것만 좀 하자. 이런 게 사회적 농업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말은 어렵고 새로운 얘기 같지만 이거 다 30년 전, 40년 전에 시골에서 하던 거예요. 저 어렸을 때로. 제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이 얘기는 벌써 한 50번째 할 거예요. 저희 동네에 바보 누나가 있었어요. 제가 7살, 8살?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옛날에. 막 들어갔을 무렵에 그때 기억이 어찌 20살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그런 말을 모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지적장애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지적장애인데, 우리는 그때는 그 시골 사람들도 지적장애 이런 말 안 썼었어요. 이게 70년대 후반이니까. 근데 맨날 팔이 아픈 것도 아닌데 멀쩡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러고 동네를 배회합니다. 한 20살쯤 먹은 누나. 동네를 이렇게 배회하고, 특히 우리 집에 자주 왔어요. 저 외갓집에서 했는데 개문가를 서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낮에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 외할머니가 야 섰지만 우리 대청마을에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일로 와라 올라와라 해서 같이 밥을 먹어요. 왜냐면 그 고아가 아니고 우리 집에서 한 100m쯤 떨어진 한 동네집 누구네 집 딸이에요. 저 손틀집 딸이에요. 손틀집이 뭔지는 아세요? 옛날에 이불 소문 다 이렇게 다시 하는 그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 딸인데 한 동네 사람이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와서 이러고 쳐다보면 없으면 말아. 쳐다보면 같이 밥 먹고, 가을에 콩을 다 수확해서 말렸다가 마당에 넣어놓고 도리깨질 하죠.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할 때 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그런 거 못 보거든요. 뭐라도 일을 시켰어요. 콩대 갖다 저 잿간에다 치우고 막 하고 일을 시키면 또 합니다. 그럼 너미 집 딸내미 저희가 일 시켰으니 한나절이라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용돈이라도 좀 주어주고, 돈을 주거나 뭐 돈을 줬던가 그랬어요. 생각에 뭐 쌀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시골은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뭡니까? 알바를 한 거예요. 알바를. 우리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를 그렇게 여러 집을 다니면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긴 거예요. 일 시키고 그거 주고. 그게 뭐 농민들이 내 농사짓는데 와서 보고 있으면 일 같이 하자 하고서 일감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내가 어려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사회적 농업이라는 거예요. 원래 동네에서 옛날에 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꼭 장애인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는 제 1년 후배인데 나이가 저하고 같아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집도 그래요. 그때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나 됐나? 동네 한 식구가 나타났어요. 아주 젊은 30살이나 됐을까 한 부모하고 아들하고 2살 밑에 딸하고 4명이 아무것도 안 들고 손 붙잡고 동네에 나타났어요. 우리 동네에. 그 아들이 제 친구인데, 제 친구가 후배인데 나타나가지고 이유는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지금도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고. 제 생각은 어디서 도망 온 거야. 야반도 들어가지고. 한 식구가 그래서 나타나고 우리 동네 온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여기서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 수 없냐 이래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몇 분 회의를 해서 동네 태블용네라고 그 집에서 집 앞에 다시 한 1000평이 있는데 동네 빈집이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저쪽에 좀 내줄 테니까 몇 평을 거기서 움집을 파고 일단 살아라. 그 움집이라는 건 요새 어디 갈 수 있냐면 강화도에 가면 인천시 강화군에 가면 강화도에 가면 구석기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밑에다 움집이고 저 땅을 한 1.5m 정도 이렇게 파가지고 한 3평이나 되려나? 하고 밑에다가 뭐 깔고 거적 같은 거 가만히 깔고 위에는 쌀이나무나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지붕처럼 해가지고 비는 가리고 이렇게 사는 그런 집에서 한 6개월 살았어요. 동네에서 그렇게 받았어요. 일단 급한 데서 살아라. 몇 달 있다가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온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온 동네 농사일을 다 다녔어요. 일을 아주 열심히.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아버지가 마을에 새마을 지도자가 됐어요. 옛날에 새마을 지도자면 마을에서 넘버 2입니다. 이장님 다음이죠. 아주 그 정도로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하고 사람이 좋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온 동네 농사일을 다 했어요. 이 집 가서 품 팔고 저 집 가서 품 팔고 부모들이. 그 밑에 애들은 우리하고 놀기 바빴고 생각을 없이 이 마을이 오갈돈을 한 가족을 그 마을이라고 해야 다 옛날 농사 짓는 집들 뿐이니까 농사일로 챙겨준 겁니다. 그죠? 일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 게 사회적 농업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기본 개념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농민들이 일자리가 필요하든 뭘 돌봐줘야 되고 뭐 이럴 때 주변에 살 수 있는 만큼만 농사 지으면서 농사를 가지고 도와주면 그게 사회적 농업이다라는 겁니다. 돌봐줘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내농사 지으면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보통 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흔한 게 일거리를 주거나 돈벌이를 만들어주거나 주 농사일이겠죠. 아니면 농사를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농장에 오라고 해서 뭔가 돌봐주거나 이런 일들이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충북 강원권 말고 어디죠? 임실이면 전라북도죠. 임실에는 이건 돌봄도 아니고 일자리일 수도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거기 사회농업 하는 데는 전주에 가면 전주지방법원이 있는데 그 법원 건너편에 그 쉼터가 있습니다. 건물이 한 5층짜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강력사건, 폭행, 살인미수 뭐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재판 중인데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구속돼 있지 않으면 위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폭력의 위협을 당할 수 있고 되게 뭐 피해자가 이제 아주머니들, 여자분들하고 그 자녀들이 많은데 위협을 느끼면 그 건물에 들어와서 6개월까지 살 수 있어요. 그 쉼터입니다. 폭력 피해자 쉼터. 근데 말이 쉼터지 감금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 들어가 건물 밖으로 못 나와요. 나오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나한테 해코지를 누가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임실의 그 박미 선생 이 양반이 원래 꽃 말리는 그 프리저드 플라워라고 하죠. 보존한 꽃을 잘 말리고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연히 거기에 가서 한 달에 한 2번씩 가서 그분들 뭐 건물에 갇혀 있으니까 몇 달 동안
그리고 다 이제 심각한 폭행 이런 걸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걸 무서워합니다.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충격이 있어서 이분들하고 같이 꽃 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 하시다가 그 강민 선생님이 사는 동네가 아주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좋거든요. 동네 이름이 선거리예요. 신선이 사는 동네. 가면 진짜 아 이런 데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일주일만 잠만 자다 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동네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분들 버스 대절해서 동네로 와서 동네 와서 좀 쉬고 하루 종일 그냥 퍼런 산만 보고 쉴 수는 없으니 뭐 하면 괜찮잖아요. 꽃도 좀 만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하루 그렇게 있다가 돌려보내고 이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랬더니 6개월 동안 그 쉼터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죠. 자기 집은 돌아가면 또 학교 가고 그러니까 이 동네 선거리 와서 살면 안 되냐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좀 머리가 아픕니다. 몇 분 받으셨어요. 한 세 집을 받았는데 그 선거리에 이제 더는 받을 수가 없어요. 집도 없고. 세 집을 받았으니 뭐 집을 이리저리 구해가지고 만들어줬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 어떡합니까? 같이 꽃 날리는 거, 이 농산물 가공업이죠. 이거 같이 하자, 이런 거 교육받고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도 있고 꼭 일자리, 돌봄, 교육 안에도 뭐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표적으로 이렇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돕자. 이게 사회적 농업입니다. 기본 개념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장에서 어떻게 아주 전문적인 뭐를 가지고 무슨 체험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기본 개념은 내 농장에서 농사와 관련된 걸로 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이걸 왜 농업이라고 그러냐? 사회복지업이라고 안 하고. 여기 혹시 다들 농사일을 하시잖아요. 친환경 농업 또는 유기농업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네, 계실 텐데. 아니 그냥 농사 짓지 왜 친환경 농업 하세요? 네, 선배님. 그냥 농사 지면 되지 왜 굳이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업이 좀 더 있더라고요. 수업도 좋고 그렇다고 뭐 친환경 한다고 좀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세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으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많은 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냥 농사 짓기 힘든데 농사는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기왕이면 친환경이나 유기로 하면 뭐가 좋죠? 사람 몸에도 좋고 주변의 생태계 환경이 좋은 거죠. 벌레들도 덜 죽이고 이게 뭡니까? 농사 지으면서 환경을 돌보는 거예요. 동시에 환경 신경 안 쓰고 농사만 지을 수도 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기왕이면 농사 지으면서 환경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환경을 돌보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있죠. 이걸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거죠. 학자들은 이걸 다기능 농업이라고 해요. 농사의 기능은, 농사로 하는 일은 원래 한 가지입니다. 농산물 생산. 근데 플러스 환경을 돌보는 기능이 같이 있으니까 두 개 이상의 역할을 하니까 다기능 농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능이 많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도 간단한 겁니다. 농사 지으면서 환경을 사회로 바꾸는 겁니다. 사회를 돌보는 겁니다. 관계를 돌보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돌보는, 그러니까 친환경 농사 지으면 농산물 생산하면서 환경을 돌보는 것처럼 사회적 농업을 하면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지역사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지역사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람을 돌봐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다기능 농업이라고 합니다. 농산물 생산 말고 딴 것도 같이 한다고 해서 이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제가 2시 10분쯤에 시작했으니까 3시 20분에 끝나겠습니다. 1시간 10분만 하겠습니다. 좋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뭐 좋은데, 이게
마음씨 착한 농민들 혼자 하라고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기왕이면 여러 명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해야 사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혼자 사는 건 사회가 아니라고요. 둘 이상이 있어야 사회라고. 같이 해야 사회지. 사회적 농업.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같이 해야 쉽다는 거죠. 아마 견학을 가보신 분들 꽤 있을 텐데, 이 그림은 옛날 거라 더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튼, 홍성에 유명한 데 있죠. 알려지기는 제일 유명하죠. 흥복농장이라고. 가보신 분들 다 알 거야. 가보면 농사가 이거 뭐, 비닐하우스 4동 딱 갖다 놓고 이것도 농사라고. 초라합니다. 비닐하우스가, 농사가. 그리고 사실은 비닐하우스 4동밖에 안 되니까 수입도 별로 없어요. 연간 농산물 매출액이 제가 알기로 한 5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매출액이요. 거기서 비용 빼고 제하면 뭐 남는 게 한 2천만 원이나 되려나? 농사지어서 버는 게. 이런데 중증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을 데리고 일자리도 고용을 해서 같이 일하고 있고, 그곳은 저도 행복농장이라는 농장은 주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협동조합으로 같이 돈을 투자해서 하우스 4동을 차린 건데, 실무 책임자가 있어요. 최정선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보다 여기에 고용된 정신장애인 하천 이모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왜냐면 고용된 사람이니까 최저임금은 줘야 되니까. 더군다나 좀 몸도 정신도 성취하는 사람인데 월급 조금 주면 오해를 사죠. 데려다가 부려먹는다고. 그러니 제가 저 동네는 한 10년 전부터 알던 동네니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농장 가지고 농사져서 1년에 5천만 원밖에 못 벌면서 뭐 장애인들 데리고 와서 고용도 하고 돌보고 온갖 일들을 막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지만 가능한 이유는 이 행복농장 주변에 다른 농장이라고 하는 것들, 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 그 다음에 군청, 뭔가 기관들, 복지 쪽의 기관들, 그 다음에 뭐 학교, 주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다 도와주니까 가능합니다. 다 도와주니까 여러 가지로 도와줍니다. 여러 가지로. 꼭 돈으로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 혼자서 못한다는 거.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부터. 처음에 2018년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 사회적농업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게 사회적농업인지 농식품부 공무원분들이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장애인도 돌보고 이런 거 사회적농업이고,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도 사회적농업이고, 청년들 농사 가르치는 것도 사회적농업 아니냐. 몇몇 공무원들이 아이씨 그거는 귀농이지 사회적농업이 아니다. 귀농정책에서 해야지 사회적농업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했죠. 농사 짓겠다고 오는 청년들 잘 봐라. 법적으로 취약계층이다. 저 취약계층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농민부 사업 지치면 취약계층이란 말이 나와요. 원래 학자들은 취약계층이란 말 안 쓰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 좀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 남들 보통보다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민부 사업 지치면 어쩔 수 없이 법률 용어로 취약계층이란 말을 쓰는데, 그 취약계층이 실제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순서대로, 소득 순서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딱 세워가지고 절반 이하가 다 취약계층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요. 사회적 기업 구성법에. 보통 이하로 내가 버는 돈이 보통 이하면 다 취약계층.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취약계층이었거든. 거의 대부분이. 법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포함되겠다. 그럼 귀농해서 농사 배우겠다고 청년들 당연히 돈으로 따지면 취약계층이죠. 아버지 농사, 큰 농사 물려받은 애들 말고 도시에서 온 애들이 퇴직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돈으로 봐도 취약계층이고, 제가 어디서 어느 청년이 자기는 산모 청년이라서 그 말을 갖다 쓰는데, 세 가지가 없어요. 돈 없죠. 돈 없으니 당연히 땅이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농사와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호미를 만져본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 대부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모내는 거예요. 논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차라리 단일이 난다고 해요. 바보같이 논일이 훨씬 쉬운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에서 왔으니 자기 고향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없어요. 다 아시죠? 시골에서는 인간관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시에서 인간관계는 끼케야 옆집 사람하고 좀 그런 일도 드물지만 알고 지내면 끼케야 맥주나 한잔 하는 정도인데, 농촌에서 인간관계는 술 한잔 하는 정도가 아니죠. 필요한 거 다 빌려 쓰고, 어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시골에서는 인간관계가 돈이에요, 사실은. 인간관계 없으면 내가 농사를 못 짓고 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에서 온 청년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무슨 리처드 브레스트 영화를 보고 나 농사 짓겠다고 왔는지 와서 자충우돌하고 고생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저거를? 저렇게 고생 한 6개월 하다가 다시 서울로 가겠지, 뭐 힘들면. 이렇게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행복농장 얘기했는데 이게 몇 년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젊은 협업농장이라고, 여기는 농림부 사업을 받지는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이 젊은 협업농장 정비소는 보조사업을 일절 안 받아요. 보조사업을 받으면 동네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저것들 돈 받아 처먹었다고 자꾸 비난이 들려가지고 일부러 돈을 안 받고 하는데, 여기 얘도 마찬가지. 다 농사 배우겠다고 온 애들이에요. 온 애들 데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얘를 농사를 가르쳐야겠다. 근데 농사는 아무 데서나 가르칠 수 없으니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상추를 키워가면서 같이 농사 지어가면서, 그게 제일 좋잖아요. 교실에 앉아서 뭐 강의 듣는다고 농사가 돼요? 해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농사 지어서 그거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쓰고, 그러면서 한 1, 2년 이 비닐하우스 굴러먹고 배우고, 이게 이 비닐하우스 동네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낫겠다 해가지고. 근데 비닐하우스 세울 돈이 없잖아요. 이 정선생님 수입이 없는 사람이, 이 양반이 나이가 55쯤 됐는데 수입이 없어요. 부인이 고등학교 화학선생인데 뭐 월급이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동네 농민들하고 어르신들한테 돈을 걸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짓게.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2011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10년 됐죠. 그때 제 기억으로 4천만 원을 걷어가지고 비닐하우스 2동을 차렸어요. 지금 비닐하우스 10동입니다. 2동을 차려서 농사짓 배우겠다고 온 친구들 데리고 같이 그냥 상추부터 시작해서, 이게 일은 고대도 1년 내내 겨울에 놀지 않고 일을 배울 수가 있고, 일단 무엇보다 일일 전문이잖아요. 상추는 날마다 일하고 날마다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시작해서 이 친구들 이거 몇 년도 사진인데 지금 대부분 다 독립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데리고 계속 사는 게 아니고 1, 2년 이렇게 농사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대신 뭐가 있냐면 동네 무슨 일 있을 때 앞장을 서야 돼요. 서울에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애들 농사 가르쳐주지, 빈집 주선해서, 좋은 집은 아니지만 아주 썩은 집이지만 어쨌든 잠잘 곳은 마련해주지, 돈벌이를 해주지. 그러니 니네가 동네에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동네 저수지 청소 얘들이 다 하고 앞장서고, 동네 왜 쓰레기 수거하는 날에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 수거차가 마을 앞에까지 오는데 어르신들이 분리수거 할 줄도 모르고 한들 그걸 들고 못 나와요, 마을까지.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동네를 돌면서 한 트럭씩 싸가지고 와서 재활용 하는 데를 갖다 주고 동네를 합니다. 마을, 동네 풀 깎는 날 열심히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한 1년 다 아시잖아요. 어르신들 다 이렇게 옆에서 본다고요. 별로 말은 안 섞어도 지나가면서 본다고 보고 있다가 딱 얘기하는 거죠. 야, 쟤는 참 내가 착실하고 일 잘하고 그런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농사는 못하고 땅을 누구한테 빌려줄 생각인데 쟤한테 빌려주기, 이런 거예요. 그 이장님 통해서 여기 있는 애들 거의 대부분 지금 다 땅 빌려서 나가서 자기 농사 짓고 이 동네 살고 있습니다. 또는 그 옆 동네 살고 있어요. 그 면에 다 살고 있어요. 이렇게 키우는 거죠. 굉장히 도움이 됐죠, 이 농사는. 이게 사회적으로가 아니고 뭐냐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북 강원권도 있는 집은 제천이 있고,
전국에 지금 60개 사회적 농업 사업하는 곳 중에는 보면 컨셉이 장애인 돌봄 이런 게 아니라 청년들 농사 가르치는 사회적 농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남, 곡성이 그렇고 이런 식으로 농사 지면서 농민이 농사 가르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게 사회적 농업이라는 거고 청송이 그렇죠. 여기도 청송이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청송 해뜨는 농장 그 과수원 사과 과수원인데 거기서 아예 먹고 살면서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과수원집 여기서만 농사가 그럴 게 아니다. 동네 애들이 동네 어르신들하고 어울려야 이 동네 정착할 수가 있다. 바로 어르신 농약 칠 때 애들 보내는 거죠. 가서 거들어 들여라. 하긴 그래야 땅을 빌리기도 쉬울 거야. 알고 지내야지. 이런 거 하는 것도 사회적 농업이고 장애인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워낙 사회적 농업은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몇 가지 사진에 안 나오는 얘기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건 행복농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뒤에 있는 상세한 스토리를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행복농장 작심을 하고 차린 거예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농민들하고 작심을 하고 협동조합 농장을 차려서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중증 정신장애인들은 집에서 못 살아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어디. 거기 가면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으로 그런 데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멀쩡한 사람도 거기서 한 달 살면 완전히 병을 얻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생활이 다 통제된 생활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약 먹고 별로 하는 일 없어요. 텔레비 좀 보거나 도와주다 그림 좀 그리고 점심 먹고 약 먹고 밥 먹고 그것도 그러고 있다가 텔레비 보고 저녁 먹고 약 먹고 텔레비 보고 10시 되면 불 다 끄고 자야 되고 이런 데서 10년, 15년씩 사는 분들이 전국에 수만 명 될 거예요. 충청남도만 제가 알기로 한 10,000명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요양시설에. 이게 인간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정신질환은 별거 아니고 몸 아픈 거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질환은 먹던 약 계속 잘 먹으면 별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미쳤다고. 끄집어내서 데리고 살자 이거예요. 끄집어내서. 근데 도시는 너무 힘드니 농촌에서 본인이 농사일에 취미가 있으면 농사 배워가면서 동네 사람들 도와주면 살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하청인분들 연세가 지금 한 62 정도 되셨는데 그래서 2006년 전에 이 행복농장이라는 데를 차려가지고 충청남도의 그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증 정신장애인들 중에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 오십시오 하고 뽑았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다 오라고 못하고 정신과 의사가 한번 이렇게 보고 골라내서 한 7, 8명이 와서 일주일 동안 4박 5일 동안 저 동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뭐 아침에 농사 조금 해보고 뭐 이러고 났더니 그 중에 몇 분이 날마다 이거 하면 안 되겠냐 좋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품성이 있으니까 출근을 하시라. 인턴으로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그때는 이제 4박 5일 할 때는 아침에 농사 짓는 신용 좀 하고 오후에는 낮에 점심 먹고 나면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 와서 상담도 해주고 그랬는데 인턴십 할 때는 의사 안 오고 농사일만 배운 거예요. 한 달 배웠더니 그 중에 몇 분이 아주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도 좋다고. 그러면은 취직을 하셔. 월급을 줄게. 그래서 2명을 받았고 처음에 3분 받았는데 한 분은 나중에 암에 걸리셔가지고 암이 도져가지고 그만두셨고 한 분은 복귀임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해보니 농사일은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이 행복농장 있는 동네가 번역사업을 해서 옛날 체험마을처럼 이제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청소하고 민박집에 손님 오면 그거 다 청소하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그걸로 취직을 시켜드리고 농사일 하다가 어차피 행복농장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2명씩이나 월급을 다 주기 힘들잖아요. 이장님한테 이렇게 좀 그 일 하면 되지 않냐 넘기고 화천님은 지금도 몇 년째 벌써 한 5년째 농사일을 하고 계신데 일주일에 3일 나옵니다. 그래서 정신요양병원에서 복희모, 화천님모 두 분이 계속 일주일에 며칠씩 출퇴근하다가
그게 제가 그 동네 살 때인데 2018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정신요양원도 요양병원도 대기자가 길어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오래 있던 사람 나가야 돼요. 새로 올라온 사람 있고 시설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하천님한테 6개월만 나갔다 오라고. 나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고. 그런다고 나들 어디 가냐. 여기서 15년을 살았는데. 그랬더니 서류를 보니까 뭐 전라북도 부안에 뭐 동생이 있다는데 거기 가 계시라. 그럼 6개월 뒤에 자리 나면 다시 부르겠다. 하천님 그놈의 동생은 15년 동안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집에 어떻게 가서 사냐. 문제가 된 거잖아. 나가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그때 이제 최 선생하고 이 협동조합 한국농장 이사장이나 안병원 이사장하고 몇 명의 동네 분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야 그러면 아예 나오라고 그래라. 집을 얻어서 살면 되지 뭘. 아니 아직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어떡하라. 아 옆에서 챙기면 돼.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홍성읍내 아파트 얻어서 두 분이 출퇴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평소에 약 먹는 거 빼놓고는 정상이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봄, 가을로 뭐 작년, 올해는 못하겠지만 봄, 가을로 동네 분들 버스 타고 다 놀러 가잖아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놀러 가서 꽃구경 가고 이렇게 같이 데리고 사는 게 사회적 농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행복농장이 엄청 장애인을 수십 명, 수백 명 돌보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도 다 힘들어요. 내 농사 짓고 살기 힘들어요. 농사 작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이 행복농장 말고 요 옆에 동네 정다운 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원래 농사를 좀 크게 하는 집이고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 하던 집인데 동네에서는 아주 상 농사꾼인데 거기 아주머니가 제 또래인데 그분이 생각을 해보니 거기가 올해 농림부 사업 됐어요. 근데 사업 되기 전에 2년 작년, 재작년 그냥 스스로 군청 지원을 조금 받았어요. 뭘 했냐면, 홍성군 장곡면인데, 행복농장은 정신장애인들, 어디 병원에 있는 분들 데려다가 이렇게 농사 가르쳐주고 데리고 사기도 하는데, 아니, 장곡면에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거 아세요? 제가 요양보호사 오고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가는 거는 치매하고 관계없는 거 아세요? 아무리 치매가 엄청 심해서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볼 지경이 돼도 신체가 건강하고 걸어다닐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으면 요양보호사 안 와요. 요양보호사 오는 거는 치매하고 관계없습니다. 신체 건강만 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몸이 건강하시던 분도 치매가 오면 혼자 밥을 안 해먹죠. 몸이 나빠지게 되고 점점 심각해지는데 해당이 안 되면서 요양보호사도 안 오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혼자 집에 앉아있는 치매 노인은 동네에 있다 이거예요. 그냥 놔둘 거냐 이거야. 그냥 저 양반들은.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치매가 있는 분들은 하여간 치매를 낫게 할 수는 없는데 더 도지지 않게 하려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네. 빨리 치매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내버려 두면 막 빨리 더 심각해지니까 이거를 천천히 가게 하려면 뭐가 제일 좋아요? 네? 같이 어울려요. 그렇죠. 혼자 놔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꾸 말 시키고 누가 옆에 있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르신들 지금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다운 농장이라는 데서 홍성군 보건소를 찾아갔어요. 누가 이렇게 혼자 있는 치매 노인들 명단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면에 몇 명이냐,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일 누구누구에서 한 10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부탁을 해서 이 양반도 혼자 집에만 있게 하지 말고 또 이 양반들이 의회 보건소까지 다니지도 못해요. 보건소 뭐 해주려고 해도. 근데 면에서는 옆 동네니까 도와주라. 또 보건소에서 차를 내줬어요. 공구차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별거 없어요. 계속 말 시키는 거예요. 보면 콩팥 녹도 놔두고 할머니 이게 콩이요 팥이요 이렇게 물어봐. 글쎄 이게 콩인가 팥인가 내가 알았는데 몰라. 말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좀 있으면 이제 고추 모종 심을 때 됐잖아요. 평생 농사를 했잖아요. 나 모종 심는데 옆에 계시오? 좀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같이 심어요. 심으면서 할아버지 이게 무슨 모종이에요? 고추 뭐요? 뭐요? 아 글쎄 뭔지 모르겠네.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한 끼 같이 잘 먹고 저녁에 데려다 드리고 보건소에서는 실어 날리는 것만 하고 달리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이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가끔 이벤트성으로 뭐 예쁜 모자도 만들어가지고 다 지어드리고 사진도 찍고 이런 것도 하긴 하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핵심은 무슨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집으로 농민이 우리 집으로 불러다가 지금 혼자 이렇게 버려두는 게 아니라 불러다가 말 시키고 뭔가 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돈이 좀 몇백만 원 매주 하려면 1년에 한 50번 해야 되는데 몇백만 원 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일단 농림부 사업도 안 하고 이럴 때니까 제 기억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찾아갔어요. 이런 게 사회적 농업이라면서 사회적 농업 하려니까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군청에서 그런 예산이 없다. 사회적 농업. 그럼 무슨 예산이 있냐 그랬더니 농촌 체험관광하는 예산은 좀 남았다고 하길래 동네 사람 여럿이 쫓아가서 우겼어요. 우리는 체험관광 할 거다. 우리 면에 사는 치매 어르신들 데리고 우겨가지고 한 2년 하다가 올해부터 농민부 돈 받고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돼. 이런 게 사회적 농업입니다. 치매 어르신들. 그 다음에 돌보지 않고 이거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집은 그냥 개인집이고요. 이 옆에 이쪽에 사진 안 나오는 비닐하우스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영광의 여민동락이라고 유명한 데입니다.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그럼 일하러 가면 혼자 집에서 뭐 하냐 심심해서 일하러 나가면 다른 어르신들과 같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 여민동락은 거기가 한 얼추 10년 됐는데 원래 시작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몇 명이 단체로 기능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 고향으로 기능을 해서 나중에 사회복지 안 하는 사람도 붙었는데 젊은이들이 시골에 와서 살다 보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학교가 망하려고 그래서 폐교가 되려고 해서 학교 살리기. 그래가지고 그때 왔을 때 20명이었는데 지금 초등학생이 90명이에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묘량면에 중학교를 새로 지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람 다 빠져나가서 중학교 없어지고 초등학교 하나 겨우 남았는데 이제 인원 늘었다고 초등학생이 97명 되니까 중학교를 같이 채우자 해서 올해 한 300억 들여서 중학교를 새로 세워요. 면에다가. 이거 하고 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6년 전에. 동네 어르신들이 보여서 조사를 다 해봤죠. 물어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아침에 데려다가 누가 돌봐줘야 돼요. 그 주간보호센터라고 그러죠. 중증 치매, 대소변도 못 가르치고 이러신 분들 한 10몇 명 있어요, 면에. 그래서 그걸 먼저 차렸어요. 차리고 나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도 할 수 있고 뭐 괜찮은 어르신들도 심심하잖아요. 물어보니까 돈이 필요하다거나 심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장목반을 만들어서 모시 송편 만드는 그걸 재배를 했습니다. 반일을 할 만큼 건강하신 분은 반일을 하시고 그 정도 안 되는 분들은 떡공장 떡을 만들고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놀기도 하고 용돈벌이도 되고 이런 뭐 모시떡 공장 하다가 하도에서 모시떡이 안 팔려가지고 경쟁이 심해져서 몇 년 전에 동네 아는 형님이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어르신들이 꽃을 키우면 내가 다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야생화를 바꿨습니다. 꽃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적 농업 이런 이름을 달았어요.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 드리고 어울리시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들 잘 보십시오. 시골에 지역아동센터도 있는 동네는 괜찮은데 그게 없는 동네는 학교 끝나면 애들이 뭘 할지 잘 살펴보십시오. 서울 애들은 학교 끝나면 학원 가요. 학교 학원집인데 시골 애들은 학원이 없으니까 면단위에 사는 애들은 학교 집이거든요. 학교 집. 근데 학교 앞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 가서 놀다가 오는데 그거 없는 애들은 그냥 낮에 집에 와서 오면 아빠 엄마 없죠. 일하고 나가고. 하루 종일 뭐 하냐는 거예요. 애들이. 뭐 할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닌다? 그건 제 또래 얘기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동네 혼자요. 초등학생이.
다 앉아서 하루 종일 저녁에 엄마 올 때까지 휴대폰만 보는 겁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 학교 바로 옆에 이거 행복농장 아까 거기에 하는 김에 학교 바로 옆에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애들 데리고 나와라. 뭐 여기서 뭐 꽃도 원예도 배우고 꽃도 가꾸고 또 동네 목수 한 분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라고 해서 목공을 가르쳐요 남자애들한테. 그 다음에 아까 그 협업농장에 귀농하겠다고 온 애 중에 하나는 전직이 컴퓨터 기사였어요. 애들 데리고 뭐 컴퓨터 수업도 해주고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가르쳐요. 애들 돌보는 겁니다. 그 뭐 목공이나 컴퓨터 가르치는 건 사회적 농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곁다리를 옆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사회적 농업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시간이 얼추 됐으니까 문제는 아까 제가 치유농업 얘기를 했는데 치유란 말이 정의하기 힘들지만 비슷한 거죠. 누군가 와서 농장에 와서 농작물을 만지면 스트레스 받은 사람 스트레스 풀리고 좀 장애가 있는 사람 마음이 건강해지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치유농업은. 근데 그런 건 똑같아요. 사회적 농업하고. 어차피 뭐 같은 농민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다른 파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셨어요? 풀 만지고 꽃 만지면 정말 몸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진짜로? 하루 종일 만져도? 노동이면 하루 종일 만지면 골병 들어요. 전 시골 출신이고 농대 나왔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농사를 진짜 싫어합니다. 할 수 없이 시골집에 가면 눈치가 보이니까 뭐 고추 뽑고 이럴 때도 하고 이런 거지 내가 나서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왜냐면 힘들거든 너무. 적당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뭐냐면 사회복농보다 치유농업은 요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꽃 만지고 풀 만지고 동물 만지니까 심리적으로 회복이 된다. 그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건데 아까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제가 쭉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성년들 가르치는 거 말고 제가 본 바로는 풀을 만져서 기분이 좋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장애인들. 뭐 때문에 좋을까? 사람하고 같이 있어. 안 그러면 집에 혼자 처박혀 있고 평소에도 집에 혼자 처박혀 있는데 가끔 나가면 특히 발달장애 이런 친구 청년들 발달장애 30살 딱 그래요. 30세쯤 되는 발달장애 남성이 길거리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 다들 무서워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무서워 도망가고 위축돼요. 굉장히. 사람들은 못 받는 기분이 들죠. 근데 동네 농민이 어느 농민이 야 너 집에서 혼자 가냐 그러고 있지 말고 일주일에 이틀씩 우리 집으로 와. 오면 그 중에는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시켜줘. 나와 같이 농사일 하자. 일당 줄게. 일 못하는 장애인들한테는 일을 안 시키고 농사 체험만 하는 거죠. 그래도 같이 뭘 하면서 막 얘기하면 풀을 만져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거칠게 얘기하면 사람 대접받아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 대접받아서. 사회적 농업을 강조하는 건 그 부분입니다. 이쪽입니다. 사회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나도 동네 사람이구나.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막 하는데,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희생봉사만 할 수 없으니까 비용을 좀 받을 수는 있는데 너무 그거 위주로 가가지고 온갖 장애인 복지기관 사람들 다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가봤어요. 사회적 농업 쪽 말고 치유농업 쪽 가서 보니까 아주 전문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발달장애 학생들을 막 수십 명 와서 농장에 와서 뭐 만들어보기 뭐 하고 쫙 하는데 나갈 때 다 돈 내고 나가요. 그리고 뭐 할 때마다 단가가 다 있어요. 가격표가. 그러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하고 그 농민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학생은 고객이고 농민은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죠? 판매자, 구매자 관계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딱히 좋은 관계, 보기 좋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농민이 동네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그래 너는 내가 책임지겠어.
내 농장에서 뭘 계속해.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를 해줘요. 그러면 농민이 사회복지사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은 또는 치매 어르신은 이 농민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죠? 정신병 같은 데 가면 많아요. 화장실 갈 때도 물어보고 다니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사회적 농업에서 농민하고 이 농장에 오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관계냐? 그냥 이웃관계입니다. 사회적 농업 한다고 해서 별거 아닙니다.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내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해주자. 그러면 서로 평등하죠. 이웃관계. 이런 관계가 되면 그 농장에 오는 분들도 내가 사람 대접하는구나. 나도 동네 사람이구나.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하면 이게 확실히 돈벌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고민이 그런 겁니다. 아직 답은 모릅니다. 돈벌이가 안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세상에 돈 안 되는 일 좀 해라고. 제가 며칠 전에 너희가 짧은 글을 썼는데 국책연구원에서 농업정책 연구를 하다 보니 꼭 필요한 일인데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권장을 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농촌에 청년이 워낙 없잖아요. 젊은이들. 그러니까 도시 젊은이들은 마음 있으면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아라. 도와주는 만큼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돈 안 되는 거 하라고 등 떠미는 거거든요. 참 사회적 농업이 그래요. 국민들처럼. 이거 한다고 돈벌이가 크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그래도 손해는 안 보고 본전치긴 할 수 있게 뭔가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아직은 세력이 없어서 외국처럼 이런 걸 한다면 나라에서 비용을 다 대주고 이러지는 않아요. 우리는 겨우 여기 농림부 사업하는 요 정도가 다고 전국에 60군데가 다인데 앞으로는 뭔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를 안 해서. 근데 이걸로 돈벌이를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본전치긴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내 농사 지을 시간을 짬을 내서 하니까 그만큼 농사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것만큼은 누가 이렇게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본전치기가 되니까 아직은 그게 확고하게 제도가 안 돼 있어서 그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드리고 한 3분짜리 동영상 보여드릴 건데 나라에서 아직은 이런 사회적농업 한다고 해서 손해나는 거를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는데 농촌경제연구원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박사는 뭔가 끝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끝발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해도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계속 권해서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는 두 가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농업 하시는 분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 농사를 다 망할 정도로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농사는 지어야 나도 먹고 사니까. 아까 행복농장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2017년에 첫 해에 행복농장은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들 상대하는 곳은 작았지만 첫 해엔 노숙자도 오고 미혼모도 오고 탈북민도 오고 막 매주 막 10명씩 농장에 왔어요. 그랬더니 농사 매출액이 1,000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망한 거죠. 농사 못 지니까. 막 동네에 매주 오니까.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회의를 해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한 분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 돈이 내려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우리는 농민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우리가 복지시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기본을 농사로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뭘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사회복지가 우리가 전업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농민이다. 그래서 원칙을 정했죠. 1년 전체 수입 중에 절반 이상은 행복농장은 절반 이상은 농사로 가져간다. 지금 행복농장의 수입이 한 7, 8천 되는데 1년에 그 중에 5천은 농사져서 파는 거고 한 3천은 뭐 이렇게 저렇게 오는 분들이 비용을 내고 가잖아요. 뭐 단체소 이런 거. 그래서 최소 절반은 농사로 벌자 이거고. 아까 젊은 협업농장은 사실상 100% 농사로 먹고 사는데 거의 90% 이상 거기도 기준이 있어요. 70%는 농사로 먹고 산다. 힘들면
장애인 안 받는다, 청년 안 받는다, 농사만 짓는다. 정말 힘들다. 이게 안전판. 농사져서 큰 돈 못 벌지만.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돈벌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자리를 잡아야 남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자 사자. 지금 행복농장 같은 데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 최 선생하고 그 혜영 씨하고 하천이 뭐 3명이 일을 하는데 한 번 왔다 하면 7명, 12명 이렇게 와가지고 몇 박 며칠 뭐 하고 가고 이래가지고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눠야 됩니다. 동네 분산. 그래서 작년부터는 사람이 많으면 쪼개가지고 옆에 다른 농장 앞에 그림 보여줬잖아요. 그 집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 주변의 농민들을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체로 일을 좀 나누자는 거죠. 나누면 덜 힘들고 돈도 덜 들고 물론 이렇게 나눠줄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인터넷 거는 것 중에 처음 거 캐리 소셜 파밍 이 아일랜드 얘기입니다. 잠깐 보여드리고 요것만 설명을 해드리고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 눌러주시죠. 한번인데 보시는 분 계시면 한번 말 못 알아들어도 딱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30대 발달장애, 지적장애가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나와서 일하니까 기분이 어떠냐, 기분이 좋다고 그런 겁니다. 땀을 흘리고. 동네 농사도 나구마요. 아일랜드 유럽이라고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함석지붕에 돼지는 말이 있고, 우리보다 노력이 돼요. 살종농 뭐해서 안 있고 여기서 와서 뭐해서 하냐고 이런 거예요. 이분은 이 캐리 카운티니까 군이거든요. 우리 지역까지는 이 군의 무슨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이거 시작을 이 양반이 시작을 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거 농민 아주머니고 장애가 있으신 한 명 나오죠. 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우리 농장에 이렇게 뭐 한 번씩 오는데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좋고 그 사람들도 좋고. 이제 농사 가르치는 거죠. 뭐 가르치는 거고 이거는 읍내 장보러 가는 거예요. 같이. 잡해 있는 젊은인데 조그맣다.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잘 보면 농민 한 명 옆에 장애가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있어요. 다섯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했다 하면 한 농장에 10명씩 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지금은 올 사람 되게 많고 하는 농민은 적으니까. 특히 저 목인동 저 학교하고 결혼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수학교 자체로. 이거는 하여간 다 조그맣고 뭐 다 파티하는 거고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데리고 읍내 가게 같이 간 거예요.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농림부에 얘기해서 우리도 올해 내년부터는 좀 사회정동을 새로 하는 데는 방식을 좀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면 다 농사일을 하거나 뭐 농사일을 배우는 것 같죠. 아일랜드에서 아까 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장 이분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 모여보세요. 왜 꺼주십시오. 모여보세요. 그랬더니 저 군에서 지적장애, 발달장애 한 30명 정도 부모들 손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하고 같이 농장에서 우리 사회정농 뭐 그냥 이분들 좀 도와줄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 농민들 손 드세요. 그랬더니 11명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쪽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한 30명, 농민 한 10명,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원래 무슨 사회복지관 이런 데 다니잖아요. 거기 사회복지사들 몇 명, 그 다음에 부모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죠. 6개월 동안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의자가 똑같아요. 그럼 딴 데 하는 데 가보자. 그래서 네덜란드를 제일 먼저 견학을 갔어요. 그래서 잘한다니까. 아예 갔더니 거기는 오늘 못 보여드리는데 유리온 시대 근사한 농장에다가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와서 풀 좀 만지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가면 국가에서 노인 한 명당 하루에 80유로니까 우리한테 돈 10만 원. 10명만 왔다면 100만 원이네. 아일랜드 그렇게 안 돼 있거든. 우리하고 비슷하게 아무것도 없거든. 우린 네덜란드 지금 할 수가 없다. 일단 우리 집이 초라해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할 수가 없다. 이탈리아를 갔어요. 오늘 시간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탈리아를 갔더니 거기는 주민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의식하는 수억을 거둬가지고 농장을 쫙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농사일 배우고 하면서 선생들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근사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동네가 몇 동네 있긴 있어요. 아주 몇 동네. 완주나 이런 데 가능할 거야. 근사하게 큰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아일랜드 이 양반들이 그것도 힘들겠다고 하는 돈이 없어서 머리를 의논을 해서 6개월 뒤에 낸 결론이 그러면 한 집에 한 명이나 2명이나 3명씩 짝을 지어줘가지고 가는 걸 하자. 자기 집에서. 누구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상태에 따라서 누구는 일주일에 하루만 가면 되고 누구는 일주일 내내 다닐 수도 있고 누구는 가서 아까 처음 나온 친구는 일당을 받아요. 상위 일꾼이거든요. 다른 20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진짜 일을 하고 그래서 짝을 맺어주고 보내는 거예요. 정해진 날에. 그러면 한나절 오면 왔냐? 같이 농사일 좀 하고 얘기해주고 이런 걸 같이 이 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사례죠. 돈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장애인 한 30명이나 되고 농민 10명이 되니까 누군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농장에 다니는 누군가 난 저 아저씨하고 도저히 궁합이 안 맞아서 딴 집에 가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고 그때 누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건비 한 명분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와서 앞에서 끊어버렸는데 어떤 동네 아주머니 고용을 했어요. 사회복지 이런 거 좀 할 만한 아주머니 고용을 해서 이분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이게 세심하게 물어보죠. 불편한 게 있으면 다른 집으로 바꿔주니 일주일에 2번 가는데 3번 가고 싶냐 뭐 이런 거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모여서 같이 파티하고 아까 장 보러 가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1년 동안 농민들 집에 이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1년 뒤에 평가를 할 거니까 다 모여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냐. 농민 몇 명이 얘기하는 게 이게 사회적 농업이라면서 우리가 하는 게 목적이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정상인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뭘 했냐. 우리 집에 농장에만 왔다 갔다 했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한 거 아니다. 농장에 와서 일하고 이러면 된다 이제. 근데 정상인처럼 사회생활을 한다 치면 지 혼자 읍내 가게 가서 라면도 사올 수 있고 장도 볼 수 있어야지. 농장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 이 농민들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3번 우리 집에 오면 그 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데리고 장 보는 거 가르쳐 주겠다. 장 보는 거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자기 혼자 뭐 사올 수도 있고 읍내 장사꾼들, 상인들 한 동네 사람이잖아. 이 사람들하고 남매를 틀고 이래야 되지 않냐면서 일부러 이제 장을 읍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비료 살 때 데리고 가고 빵 사러 갈 때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한 동네에서 케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는 우리 농림부 정책사를 그렇게 못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농림부에 계신 분들한테. 내년부터는 하던 데는 그냥 하지만 몇 군데는 일부러 이런 식으로 여러 농민들 좀 나눠가지고 단체로 누군가를 돌보는 식으로 할 수 없겠냐 이러면서 좀 준비 중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사회적 농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민들이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다 훌륭하게 해주면 나는 농사만 지면 되죠. 학교 선생님들이 농구에서 젊은이들 열심히 농사 잘 가르치면 나는 농사만 지면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 할 수 있는 만큼만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돌보는 거를 같이 해서 지역사회를 좀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게 사회적 농업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쉽습니다. 몸으로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예,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